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무기가 잘 팔린다. 사실 이 문장을 어색하게 느끼는 분은 없을 겁니다. 이제는 국내외 할 것 없이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기사이기 때문에 아주 높은 금액 혹은 완전히 새로운 국가가 아니라면 조명받기 어려울 정도죠. 지난 20일 국방부에 따르면 2023년 한국 방산 수출 계약 체결액은 약 130억 140억 달러, 한화 약 17조 원 18조 원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목표였던 200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수출 대상국과 무기체계 다변화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받고 있죠. 국방부는 우리나라가 5년 연속 세계 무기 수출 상위 10개국에 들 전망이며 대상국은 작년 UAE, 이집트, 폴란드, 필리핀 등 4개국이었지만 올해는 사우디 등 중동,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 유럽까지 확산시켜 12개국으로 늘었는데요. 수출 무기 체계도 수출 효자로 꼽히는 K2 전차와 K9 자주포에 더해 FA50 경전투기, 천무 다연장 로켓, 원양 경비함 등으로 다양해지며 지난해 6개 품목에서 올해 12개 품목으로 2배 늘었습니다. 심지어 이는 폴란드와의 방산 계약 협상이 지연되었음에도 달성한 놀라운 결과물인데요. 하지만 이런 방산 수출은 단순 수출이라는 금전적 이득에만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얼마 전 방한한 줄리안 스미스 스미스 주 나토의 NATO 미국 대사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과 폴란드 간의 무기 판매 관계로 인해서 폴란드 국민만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NATO 회원국 모두가 고마워하고 있다. 는 다소 의외의 말을 남겼습니다. 앞서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4일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점검하는 특집 기사를 다루면서 한국은 궁극적으로 모든 유럽 국가들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했다. 라며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보도는 단순히 우리나라가 무기를 잘 만들고 잘 파는 수준을 넘어 세계에 퍼지고 있는 안보 불확실성에 대해 대한민국의 군사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미국 최대 경제방송국 CNBC가 우리나라의 무기 수출과 관련된 소식을 특집 편성했습니다. 오늘은 이 영상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지난 11월 27일 미 CNBC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무기 거래 국가가 되고 싶어 한다는 특집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리포터의 첫 멘트가 인상적인데 한국을 직접 방문한 그녀는 한국은 2027년까지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위의 무기 수출국이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며 한국의 큰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간 한국은 정부 지원, 가성비, 빠른 배송을 앞세워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서양 방산업체와 저렴한 중국 무기 제조업체들과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강조했죠. 그러면서 도대체 한국이 중국이나 독일과 같은 국가들을 어떻게 능가할 수 있었을까? 라며 한국의 무기 수출 규모를 짚었습니다. 실제로 방사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액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 30억 달러 약 3조 6억여 원에 머물렀지만 2021년 말 호주와 체결한 1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 계약 등 굵직한 수주가 이어지며 처음으로 7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더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폴란드가 전차, 자주포, 전투기 등등을 대규모로 발주하면서 2022년에는 173억 달러 22조 225억 원로 또다시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불과 2년 사이 5배 가까이 방산 수출액을 늘린 겁니다. 리포터는 장소를 옮겨 약 30년간 한국 해양 수호에 임무를 다하고 퇴역한 서울함 울산급 호위함 중 이번함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함 개량형은 현재 방글라데시 해군에서 운용 중이며 이 외에도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군사 장비를 운용 중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대표 방산업체들을 소개했는데요. CNBC는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업체로는 한화, 한국항공우주산업, LI진엑스원, 현대로템이 있는데 탱크, 비행기 등 이들 제품이 최대 방산 전시회인 ADEXAEROSPAC 앤드 디펜스 엑서비션에 전시됐다.
미국, 유럽, 폴란드에도 전용 전시관이 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의 동맹국인 벨라루스와 이웃한 폴란드가 한국 기업들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무기 계약을 체결했다며 로켓 발사 대천무, 탱크 K2 전차, 전투기 FA-50 등이 이에 해당한다며 2022년 폴란드가 사들인 한국산 무기들을 짚었습니다. 폴란드 국제문제연구소의 오스카 피에트레비치는 한국은 무기 수입에 있어서 미국에 이은 폴란드의 두 번째 큰 파트너가 됐다. 폴란드 주변에서 벌어진 사상 최악의 안보 위기에서 이는 상당히 중요했다고. 그러면서 한국의 군수산업이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이를 통해 나토 기준을 준수하는 무기를 생산한다는 것이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나토 기준을 준수한다는 것은 한국의 무기 그리고 그 부품들이 통상의 기준을 만족시킨다는 의미이며 이는 한국 무기들이 나토 동맹국 내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잘 알려졌다시피 한국은 폴란드의 긴급 요청에 따라 첫 계약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K9 자주포 초도 물량 24문을 출하해 선적했는데 2개월 만에 폴란드에 도착해 초도 물량 인수 행사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이후 2차 물량인 12문, 3차 물량인 12문까지 총 48대의 자주포를 계약 체결 5개월 만에 전부 납품했습니다. 특히 3차 물량의 경우 한국군이 당장 사용하지 않는 정비 물량 중 폴란드 요구 조건에 맞게 정비해 폴란드에 조기 납품하면서 한국의 뛰어난 납기 능력을 자랑했는데요. 이에 대해 오스카 피에트레비치는 2018년 헝가리가 독일에게 44문의 레오파드 레퍼드 탱크를 주문했는데 벌써 계약을 체결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단 한 대밖에 도착하지 못했다며 유럽의 이러한 방위산업의 잠재력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위치는 상당히 강력하다고 평가했는데요. 사실 한국의 이러한 방위산업은 필요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왜냐면 1950년부터 3년간 한국전쟁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왜 한국의 방위산업이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사실 한국의 무기산업은 초라하고 비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후 일본에 있던 메가 더글러스 머카서 1880-1964는 지상군 파병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한국으로 날아왔다가 큰 좌절을 느꼈습니다. 당시 한국군은 잃어버릴 것도 포기할 보급품도 없었으니까요. 실제로 당시 한국군의 무기는 절망적이었는데 북한은 구소련이 제공한 소총 15영정, 각종 포 139문, T-34 전차 87대, 항공기 94대 등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한국은 소총은커녕 탄약도 부족한 실정이었죠. 1950년 6월 25일 전쟁 당일 우리 국군은 M1 소총 1 276정, 카빈 소총 607정에 일본이 쓰다 버린 구식 소총까지 전부 합쳐도 10영정이 되지 못했는데요. 이에 한국 정부는 주한 미국 대사를 통해 미국의 탄약 지원을 요청했고 주한미 군사고문단 KMAG 메가더에 요청해 소총탄 24만 발, 105 곡사포탄 10영발 등 427톤의 물자를 긴급히 공수해 버텨냈습니다. 현재 한국산 무기는 전 세계 점유율 2.4% 2018-2022 기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점유율을 차지하기까지 무려 60년이 걸렸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이 싹트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중반. 당시 북한은 김신조 등 특수부대를 침투시켜 남한을 도발했고 1971년에는 갑작스러운 주한미군 철수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상호방 위조약에 따라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미국의 보호를 받았지만 베트남전, 푸에블로 사건 등을 겪으며 피로감이 누적된 미국 정부는 방위의 1차적인 책임은 자국이 담당해야 한다. 미국은 다시는 아시아 대륙에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소위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며 주한미군 7사단 18영명을 철수시켰습니다. 이후 한미양국의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이 직접 무기와 탄약을 생산할 수 있게 되자 박 전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기치로 내세워 번개사업을 지시했는데요. 그에 앞서 1년 전 국군 현대화 장기 사업으로 국방과학연구소 ADD를 설립했는데 말 그대로 번갯불로
콩 구워 먹듯 국산 무기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 만에 칼빈 소총, 기관총, 수류탄, 유탄 발사기, 박격포 등을 전부 분해하고 역설계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시작해 총 8개의 무기를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추가적인 무기 개발을 위한 재원이 부족해지자 방위세를 신설하면서 74년부터는 군전력 증강 사업인 율곡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한국이 서서히 무기 개발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겁니다. 1차 울곡 사업으로 M16 소총과 탄약, 포탄, 수류탄, 한국형 군용 지프를 비롯해 133T급 고속정이 건조됐고 2차 사업에서는 육군이 직접 사용할 K1전차, K200 한국형 장갑차, K55 자주포와 함께 고속정, 초계함, 호위함 건조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탄력받은 한국은 3차 율곡 사업에서 200톤급 잠수함까지 건조해냈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의 무기 사업으로 무기를 개발했지만 이는 수출이 아닌 내수용이었습니다. 당장 한국을 위험 중인 북한에 대비하기 위함이었지 수출까지 생각할 겨를은 없었죠. 그래서 90년대까지 가장 저렴하고 만들기 쉬웠던 탄약이 주요 수출품이었고 고작 동남아에 탄약과 포탄을 수출하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2000년대로 접어들며 고성능 앤드고가 무기들을 만들어 수출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국은 상상도 못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당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대적할 것이라 생각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크라이나는 2년 가까이 러시아와 대등한 전투력을 보이고 있는데 2년 가까이 전쟁이 진행 중인 만큼 엄청난 포탄 소모전이 펼쳐졌습니다. 양국 모두 생산 능력을 월등히 뛰어넘는 탄약을 사용했는데 러시아는 북한에게 손을 벌렸고 우크라이나는 미국, 유럽 등 서방국의 곡사포와 장거리 로켓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은 155 곡사포탄인데 전 세계 전체 보유량의 약 절반이 한국에 있습니다. 이 포탄은 곡사포 등 각종 재래식 무기에 쓰이는 주요 포탄인데 한국은 K9 자주포에 이 포탄을 쓰고 있고 늘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훈련하면서 엄청난 양의 포탄을 생산해왔습니다.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하루 3영발 1년간 약 100만 발의 포탄을 썼다고 밝혔는데 미국이 지원해주기에도 무리한 양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부족한 지원 능력을 메우기 위해 한국에 손을 벌렸고 한국이 미국에 수십만 발을 공급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유럽 전체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포탄보다 많은 양을 우회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러시아와 대적할 바탕을 만들어준 겁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전쟁으로 인해 얻는 이득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떠벌리느냐며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조금만 되돌려보면 미국도 일본도 유럽 몇몇 국가도 전쟁으로 막대한 이득을 얻고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심지어 전 세계 꼴찌거리 북한도 러시아의 포탄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정상적인 방식으로 무기를 수출해 이문을 챙기고 그동안 프랑스의 자주포 세 자루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던 루마니아가 한화의 자주포 K9 썬더를 구매하겠다고 밝히자 글로벌 방산 시장은 다시 한번 한국의 명품 자주포 K9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마니아는 왜 갑자기 프랑스의 세 자루가 아니라 한화의 K9 썬더를 구매하겠다고 급선회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K9 자주포 도입에 반대했던 루마니아의 한 육군 장성의 인터뷰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대체 루마니아 장군이 K9 자주포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했길래 이렇게 큰 화제가 되는 것인지 또 K9 자주포가 선택받은 결정적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루마니아 국방부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들 K9 썬더 155 자주포 54문을 공급하는 세계 대대의 공급업체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계약의 추정 가치는 약 10억 유로에 달합니다. 루마니아는 한화와 K9 썬더 곡사포 부품 생산 협의를 진행 중이며 한국 방산기업 풍선과도 화약 생산을 논의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울러 루마니아 국방부는 한화, 풍산과 기술 이전 및 국산화를 통한 공동개발 솔루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루마니아의 궤도형 자주포 도입 사업은 애초에 터키의 T-155,
독일의 PGH-2000, 그리고 한국의 K9 선더 등 세 가지 설계가 최종 단계까지 경합했는데 수주전의 승자는 결국 한국이었습니다. 루마니아는 18연계 이상의 총 3개 편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포병 탄약 및 27개의 예비 총열의 총 금액은 약 8억 5천만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9 썬더는 삼성테크원이 국군을 위해 설계한 한국형 자주포인데요. 승무원은 지휘관, 보수 등 5명으로 구성되고 주무장은 회전포탑에 장착된 52구경 포신을 갖춘 155 곡사포입니다. 하단 가스 발생기가 있는 발사체를 사용할 경우 범위는 40km인 반면 특수 탄약을 사용할 경우 이 값은 50km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출력 1력마력, 최대 속도 67km/h, 주행 가능 거리 480km를 제공합니다. 사실 루마니아 자주포 도입 사업의 최종 승자가 한국이 되리란 것은 2024년 1월 27일 루마니아의 군사 전문지 디펜스 루마니아의 기사에서 예측되었습니다. 당시 디펜스 루마니아는 왕을 경배하라 자주포 입찰에서 한국의 K9 썬더 자주포를 최종 선택한 루마니아라는 기사에서 독일 PGH-2000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라고 탄식하며 한국 자주포 K9 썬더를 왕이라 칭하며 감탄했습니다. 그때 이미 많은 사람들은 루마니아가 한국산 자주포들 선택하리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예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루마니아 군사 전문지는 프랑스가 강력하게 밀고 있는 차륜형 자주포 세자르가 왜 한국의 궤도형 자주포인 K9 썬더의 벽을 넘지 못했는지를 자세히 분석했는데요. 그 해답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최근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전통적 군사 강국들은 차륜형 자주포를 중점적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들어 우크라이나 전선과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양상을 보면 차륜형 자주포가 들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과 프랑스 등은 훨씬 가벼워 운반도 편리하고 수송기로도 쉽게 공수할 수 있는 차륜형 자주포를 선호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전쟁보다는 테러 단체를 상대해야 하는 국지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항공기로 공수할 때 무겁지 않고 손쉽게 수송할 수 있는 전투자산을 개발하되 파괴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만 골몰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경전차 M10 부커나 다연장 로켓 하이마스였습니다. 이런 무기들은 수송기에 싣고 운반하는데 편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보니 여러 지형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군사작전에서 우위를 차지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는 것은 궤도형 자주포였습니다. 주력 전차와 보병전투 장갑차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달라지자 지금까지 차륜형을 고집하던 육군 장성들조차도 궤도형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의 주장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남동 다국적 여단의 사령관을 역임했고 루마니아 예비역 장교 협회 협회장을 맡고 있는 버질 발라시아누 전 육군 장군입니다. 발라시아누 역시 차륜형 자주포에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했던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차륜형인 프랑스의 세자르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바퀴 달린 장갑차와 자주포가 주요한 전투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2023년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벌어진 전쟁의 양상을 보면서 자신이 잘못 판단했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예상과 달리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는 궤도 차량의 중요성이 날로 확대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결국 산전수전 다 겪은 말라시아누 장군은 인터뷰에서 차륜형 장갑차를 주장했던 자신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궤도형 장갑차의 위력을 보았다. 앞으로 기갑여 단이라면 보병 전투 장갑차와 자주포 등 모든 차량은 궤도형이어야 한다. 루마니아 전직 장성의 이 같은 평가는 그 어떤 것보다 K9 자주포 갖고 있는 강력한 장점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눈치 빠른 나라들은 궤도형 자주포의 지형적 이점을 알고 있었고 K9 자주포를 앞다퉈 구매 중입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핀란드, 호주 등 전 세계 9개국이 K9 자주포를 선택했습니다. 앞으로도 폴란드, 호주 그리고 이집트에 추가로
700문의 K9 자주포가 인도될 전망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도 헤즈볼라의 활동이 활발한 접경 지역과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방위군이 M109A들 장착한 궤도형 자주포를 운행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방위군은 레바논 접경에도 M109A5 궤도형 자주포를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주목할 것은 루마니아가 관심을 갖고 있는 한국산 무기가 K9 썬더 하나에 그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2월 초 디펜스 루마니아는 K9 자주포 썬더 이외에도 또 다른 한국 무기를 바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AS-21 레드백 장갑차였습니다. 올해 2월 27일 디펜스 루마니아는 보병전투 장갑차 수주에 최첨단 보호 시스템과 센서를 장착한 한국의 AS-21 레드백 장갑차를 제안해 놓은 상태라고 보도해 또 하나의 수출을 기대해봐도 좋을 듯합니다. 루마니아로의 수출 대수는 54대로 큰 규모는 아니지만 이것이 의미 있는 이유는 루마니아 중보병 장갑차 사업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이 또 한 번 도전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호주 장갑차 사업에서 독일의 링스 장갑차와 경쟁하다가 결국 하나의 승리로 돌아갔던 것처럼 이번 루마니아 장갑차 사업에서도 레드백이 승리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실제로 K9 성능에 대해서는 이미 실사격을 해본 북유럽에서 탄성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 노르웨이는 독일과 프랑스의 자주포를 후보에 올려놓고 저울질하던 중 스웨덴에서 진행된 K9 자주포 시험평가에 옵저버 자격으로 참관했는데 이때 K9 자주포의 성능을 보고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K9 비다르, 즉 K9 자주포의 노르웨이 버전을 도입하게 됩니다. 한국은 노르웨이의 요구 조건에 맞춰 K9 비다르의 노르웨이 포병 사격 통제 장치인 ODIN을 탑재하고 직사 사격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추가했습니다. 그 덕분에 노르웨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기존에 운용하던 M109를 거리낌 없이 우크라이나에 주고 자신들은 K9 자주포를 배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르웨이 포병은 K9 자주포를 직접 운용해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K9가 기존에 운용하던 M109의 가장 큰 차이점은 K9는 기본기가 좋다는 점이다. 바로 포병의 처음과 끝, 슈트 언드 스쿠트 능력, 즉 사후 이속이 뛰어나다. K9는 사격 접수 명령 이후 30초 이내에 초탄 발사가 가능하고 기동 중에도 1분 이내에 발사가 가능하다. 더구나 K9A1 기준으로는 분당 68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기동 중에도 2분 만에 8발의 포탄을 쏟아붓고 즉시 그 자리를 이탈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광석화와 같은 빠른 기동력은 전 세계 155 중형 자주포 시장에서 경쟁하는 16종 중의 자주포 중에서 이 정도의 빠른 초탄 발사 능력을 가진 건 한국의 K9과 독일 PGH-2000뿐입니다. 게다가 폴란드에서 또다시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폴란드의 정권이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새 정권도 하나로부터 도입하기로 했던 K9 자주포를 추가로 구매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따라서 하나의 수출 규모는 원래 10조 규모였는데 기존보다 2배가량 커져 18조 규모로 확대할 가능성까지 높아졌습니다. 현재 폴란드는 한국에서 구매한 K9 자주포 62문을 신속히 배치해 활발히 운용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등 주변국들이 관계자들을 폴란드에 파견해 K9 자주포에 대해 알아보면서 더욱 더 신뢰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유럽으로의 방산 수출을 확대하고자 기존 자본금 규제를 해소하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제 자본금 한도가 최대 35조 원까지 늘어나게 되어 유럽으로의 방산 수출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만일 정권이 바뀌었어도 폴란드가 하나와 추가 계약을 성사시켜 18조 규모의 수출이 이뤄진다면 그야말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잭팟을 터뜨리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이 또 한 번 엄청난 사고를 냈습니다. 세계 3대 에어쇼에서 한국의 블랙 이글스가 주인공으로 피날레를 장식하는 등 당시의 화려한 고개 비행에 전율이 느껴질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각국의 신규 전투기 사업에서도 좋은 소식이 잇따라 이어지며 벌써부터 대박 조짐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 역시 쐐기를 박을 한 방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경쟁국을 모두 압도하고 있는 FA50의 현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세계 3대 에어쇼 중 하나인 싱가포르 에어쇼 2024 첫날 가장 마지막 에어쇼 팀으로 이륙해 고난도 고개 비행을 선보이며 금산 항공기 우수성을 과시했습니다. 싱가포르 에어쇼는 프랑스 파리 영국 판버러 에어쇼와 함께 세계 3대 에어쇼로 블랙이글스는 2014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꾸준하게 참석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는 중인데요. 블랙이글스의 화려한 퍼포먼스에 일반 관람객은 물론 함께 참가한 외국군 조종사들까지 놀라움과 찬사를 보낼 정도였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로 이번 싱가포르 에어쇼의 주인공이 한국의 블랙이글스였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화려한 기량을 뽐내며 당시 현장에 참석한 3만 명의 관객들 가운데 어느 한 명 한눈을 팔지 않고 내내 블랙이글스를 쫓기에 바빴다고 합니다. 이날 블랙이글스는 8대의 전투기가 만드는 승리의 V 대형으로 포문을 열었는데요. 이어 다이아몬드 대형과 사랑의 하트 모양을 만들었고 블랙이글스만의 트레이드마크인 태극 문양으로 하이라이트 장면을 완성하며 드넓은 싱가포르 상공에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전투기가 수직 상승하며 돌풍 형태를 만드는 토네이도 랜딩을 마지막으로 총 20개의 기동으로 구성된 모든 프로그램을 끝마치며 성공적인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이렇듯 다이아몬드, 아파치, 롤 블루밍 브레이크 등 고난도 기동을 성공적으로 선보인 블랙이글스 조종사들 착륙 후 그들만의 구호인 블랙이글스, 팀워크를 외치며 필승 코리아의 의지를 다졌는데요. 싱가포르 에어쇼를 성공적으로 마친 블랙이글스는 곧장 필리핀으로 이동해 다음 달에 열리는 한 필리핀 수교 75주년 기념 에어쇼에서 또다시 주인공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에어쇼에서는 블랙이글스와 필리핀 공군의 FA-50PH가 함께 비행을 선보일 예정으로 앞서 우리가 필리핀 공군에게 납품한 FA-50PH가 투입돼 더욱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필리핀에서 신규 전투기 12대를 구매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1조 5천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건데 해당 사업에 대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을 기존 계획보다 대폭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스웨덴 방산 기업 사브가 그리펜을 앞세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필리핀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브 관계자는 지난달 열린 싱가포르 에어쇼에 참가한 필리핀 방산 관계자들과 접촉해 딜을 제시했으며 스웨덴 공군에서 인수하지 않은 신규 전투기에 가까운 그리펜 모델을 일부 업그레이드해 공급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해당 모델은 신형 항공전자 장비가 적용되지 않아 필리핀 측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사브는 다음 달 필리핀과 국방물자, 장비 조달 MOU를 통해 필리핀 사업을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도 FA-50으로 필리핀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 예정인데 그리펜을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기종으로 꼽히면서 사실상 2파전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필리핀을 우리 쪽으로 끌어오기 위해 스웨덴처럼 우호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경우 스웨덴과 상황이 아주 다릅니다. 실제로 이미 한국은 경쟁국인 스웨덴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필리핀이 FA-50PH를 인수한 뒤 성능과 신뢰성, 후속 군수 지원에 엄청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2017년 필리핀군은 무장단체 IS와 연계된 자국 내 테러 조직 토벌 작전 때 FA-50PH의 우수한 성능 덕분에 테러 조직 수장과 지휘부를 제거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이미 필리핀 공군에서 활약 중인 FA-52 이번 신규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도 반면에 현재 스웨덴이 필리핀에 제안한 모델은 최신형 그리펜 NG가 아닌 중고 그리펜을 개량한 일명 그리펜 플러스입니다. 사브가 보유한 잉여 기체와 스웨덴 공군에서 퇴역한 기체를 신품 수준으로 정밀 수리한 뒤 그리펜 NG에 적용된 신기술로 업그레이드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필리핀 예산 범위에 맞춰 그리펜 14대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스웨덴의 설명이지만 필리핀이 탐탁지 않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스웨덴 대사는 최근 필리핀 측과의 회동에서 전투기 판매와 함께 정부 차원의 금융 프로그램도 제안했는데 필리핀이 필요로 할 경우
차관이나 대출 보증 같은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렇듯 스웨덴의 세일즈 행보가 다소 다급해진 건 작년 6월 필리핀 국방장관이 교체된 것과 깊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사실 테오도로 신임 필리핀 국방장관은 과거 FA-50 전투기 도입 당시 필리핀 공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예비역 공군대령 신분을 부여받은 인물입니다. 특히나 그는 필리핀 공군의 FA-50PH 도입과 운용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FA-50 시리즈의 우호적인 인사로 유명한데 이런 이유로 스웨덴에서 발등의 불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을 차치하고서라도 KAI가 제안한 FA-50 블록 20은 중고 그리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인 대안인데요. FA-50 블록 20은 앞서 폴란드와 말레이시아 공군이 주력 경전투기로 도입을 결정했을 만큼 이미 품질을 인정받은 전투기입니다. 더구나 최대 이륙 중량은 13.5TU로 그리펜과 비슷하고 AESA 레이더와 최신 항공전자 장비도 탑재했습니다. 또한 암람과 IRIS-T 등 각종 고성능 공대 공미사일은 물론 스나이퍼 타깃팅 포드를 적용해 다양한 정밀 유도 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데 심지어 미사일 운용 능력은 앞으로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FA-52 그리펜을 압도하는 건 가격 경쟁력으로 폴란드, 말레이시아 수출이 성사되면서 이미 규모의 경제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모든 사양의 예비 부품과 무장을 합쳐도 FA-50의 대당 가격은 600억 원이 넘지 않을 거라는 추산이 나옵니다. 심지어 KAI은 신형 12대를 필리핀에 공급하는 것에 더해 기존 FA-50PH 성능 개량도 가능하다는 뜻을 필리핀에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필리핀으로선 1조 4천억 원의 비용으로 고성능 4.5세대 전투기를 사실상 24대나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 같은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악성 재고의 그리펜과 달리 FA-50의 필리핀 수출은 성공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필리핀 공군이 운영하는 FA-50은 최근 진행된 모의 공중전에서 핵폭격기 전력까지 호위하면서 중국 등 주변국을 발칵 뒤집어 놓으며 필리핀의 든든한 오른팔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합동작전에 참가한 폭격기는 괌에서 필리핀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필리핀 공군이 영공에 들어온 폭격기를 호위해 순찰하고 빠져나가면서 훈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로써 필리핀에서 FA-50은 작년 말 진행된 전투기의 가상 공중전 이후 이번에 폭격기에 대한 호위 임무까지 맡으면서 전투기 성능을 완전히 입증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FA-50이 핵심 임무에 투입되는 일이 빈번해지며 필리핀에서의 가치와 위상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서 FA-50은 작년에 필리핀에서 진행된 필리핀 공군 훈련 과정에서 현존 최강 5세대 스텔스기로 불리는 미국 F-22 랩터를 격추하는 믿기 힘든 일을 저질러 시끌벅적했었습니다. 당시 필리핀 공군은 자국군이 한국에서 도입한 FA-501 5세대 전투기인 F-22를 잡아내는 역사상 유례없는 성과를 냈다며 항공기함 유리에 관련 정보를 표시해주는 증강현실 화면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었습니다. 게다가 반대편 대륙에서도 FA-50에 대한 좋은 소식이 들려오며 분위기를 한껏 달아오르게 하고 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우리 방사청과 콜롬비아 군 가망당국이 군용 항공기 가망 인증 상호 인정 협정을 체결하면서 FA-50 수출 문이 활짝 열리게 됐습니다. 실제로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MOU를 통해 콜롬비아 공군의 노후화된 A-37B 경공격기 교체 사업에서 KAI의 FA-50 경전투기 도입 가능성을 높여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실제로 가망 인증은 항공기가 비행 안전 규칙과 표준을 준수한다는 걸 인정해 해당 국가의 항공당국이 발급하는 인증서입니다. 이번 협정은 남미 국가와는 첫 번째로 맺은 거라 의미가 남다른데 특히나 대한민국의 항공기의 안전성과 기술력을 인정받고 남미 지역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콜롬비아의 경우 퇴역한 A-37B 드래곤플라이 경공격기를 대체할 차세대 첨단 제트 훈련기 도입 사업을 진행 중이며 총 규모는 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FA-50은 이탈리아 알레니아 아에르마키의 M346과 함께 후보로 검토되고 있지만 여러모로 상황은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이렇듯 이번에 KAI가 콜롬비아와 FA50 판매 촉진 협약을 체결하면서 FA50의 콜롬비아 수출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사실 콜롬비아 당국은 2년 전부터 KAI의 FA50을 A-37B 훈련기 대체기로 유력하게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콜롬비아 정부의 포괄적인 국방체계 승인이 이뤄지면서 한국형 전투기 도입이 확실시된 겁니다. 이와 같이 많은 국가들이 FA50으로 항공전력의 기반을 다지며 내친김에 KF-21까지 탐내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는 최근 램제트 미사일 자체 개발을 선언하며 중동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들을 위해 국산 램제트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본격적으로 올해 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되면 KF-21의 수출은 더욱더 날개를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 세계를 누빌 한국형 전투기의 그 멋진 모습을 상상해보니 마음이 벌써부터 벅차오릅니다. 중국의 1대1로로 주변국들이 경제 위기에 빠지며 급기야 붕괴에 직면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엔 중국의 진 막대한 외채 때문에 경제난에 시달린 스리랑카에선 시위대가 대통령궁을, 그런데 현재 스리랑카와 같은 상황인, 즉 중국의 진 빚의 함정에 빠진 곳이 10여 개 국가에 달하면서 이들 모두 빈곤의 나락에 빠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AP에 따르면 파키스탄, 잠비아 등 12개국 대부분이 외채의 절반 이상 중국 채무였으며 정부 세수의 3분의 1 이상을 애티부채 상환에 쓰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내 경제 상황도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지고 있는데 심지어 중국 경제가 몰락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신호들까지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한국이 중국 몰락을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경제를 둘러싸고 각종 대내외 악재가 겹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빚더미에 가라앉을 엄청난 위기에 빠졌습니다. 재정 상황이 어찌나 심각한지 중국 지방정부가 3경원이 넘는 부채로 인해 난방조차 제대로 공급하지 못할 정도라고 해 그야말로 충격을 줬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근 골드만삭스가 추산한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23조 달러, 약 3경원이 넘어서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중국 헤이롱장성 허강시는 재정위기로 지역사회까지 불안감에 휩싸였는데 이곳은 주력 산업이었던 석탄산업 몰락과 팬데믹, 부동산 위기가 겹쳐 재정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결국 허강은 재정 수입의 2배가 넘는 부채를 견디다 못해 재정 긴축에 들어갔고 그 결과 기반시설 운영에 지장이 생겨 겨울 내내 난방을 하지 못할 처지에 이르렀는데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중국 내 다른 도시들도 수년 안에 허강처럼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실제로 미국 싱크탱크 매크로폴로는 중앙정부의 보증이 없다면 중국 지방정부의 3분의 2는 채무를 제때 변제할 수 없다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중국의 숨겨진 채무가 급증하며 중국의 부채 비율이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중국 국가금융발전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의 1분기 말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82%로 역대 최고치였던 작년보다 9%나 급등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 기업의 부채 비율이 167% 기록하며 가장 두드러졌는데 이는 중국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지방정부의 자산을 담보로 인프라 투자 사업을 벌이는 LGFV의 채무는 현재 지방정부의 채무로 잡히지 않고 있어 눈속임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인데요. LGFV의 채무가 기업 채무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부 부채 비율이 낮고 기업 부채 비율이 높게 나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여러 가지 수치로 드러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중국의 부채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중국 경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면서 중국의 부채 폭탄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중국 정부의 활성화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최근엔 빚에 몰린 개발업체들의 아파트가 무더기로 경매에 쏟아지기까지 했습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올해 들어 칭다오에서만 494채의 아파트가 법원 경매 물량으로 나오는 등 중국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졌다는 사실을 방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한국은 탈중국을 가속화하며 중국에 더 큰 걱정거리를 선물해줬습니다.
앞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서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건데요. 실제로 최근 정부와 국내 기업들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며 중국 외 다른 국가들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16일엔 캐나다와 핵심 광물 공급망 청정에너지 전환에너지 안보 협력 MOU를 체결하고 장관급 경제안보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이 역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맥락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중국을 본격적으로 손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알아차린 중국은 G7회의 이후 한국에 갑작스런 제재를 가하며 불순한 의도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이달 중순부터 중국 일부 지역에서 네이버 접속 장애가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중국 정부가 네이버를 차단한 거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 가수 정용화의 중국 예능 프로그램 출연이 취소되자 한한령이 부활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은 할만하다 혹은 오히려 좋아라는 반응을 내놓으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실감케 했습니다. 이는 수년 전부터 지나친 중국 의존도를 의식해 호주, 아세안, 북미남미 등으로 수입처 다변화를 꾀했던 특히나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업들은 탈중국에 대해 오히려 좋다는 반응으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그룹은 그동안 호주 리튬과 니켈 자원 개발을 위해 4조 원 이상의 투자를 해온 것으로 파악되는데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역시 리튬을 채굴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확보한 자원을 바탕으로 포스코퓨처엠이 각종 배터리 소재를 만든다면 중국 의존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LG화학 역시 최근에 미국 피드몬트 리튬과 연 20만 톤 규모의 리튬 정광 구매 계약을 맺으면서 공급망 다변화를 꾀했습니다. 배터리 4대 핵심 소재인 분리막전해지를 만드는 업계에서도 탈중국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우선 분리막 업계에서는 SKIET가 연내 북미 투자 의사결정을 마치고 실행 여부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 투자가 현실화하면 SKIET는 글로벌 3대 전기차 시장 모두의 분리막 생산 거점을 마련하게 될 전망입니다. 전해질 업계는 대부분 북미 투자 계획 수립을 모두 끝낸 상태로 엔캠은 조지아주의 연 2만 톤 규모의 전해액 공장을 가동하는 동시에 테네시 오하이오 미시간 등지에 신규 생산 거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솔브레인과 동화기업도 내년 하반기부터 현지에서 전해액 생산에 나설 예정으로 솔브레인은 인디애나주의 생산시설 공사를 시작했고 동화기업은 상반기 중 테네시주에서 첫 삽을 예정입니다. 사실 이제는 예전처럼 중국산만 갖고 전 세계를 상대로 배터리 소재를 팔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에 한국 기업들은 미리 탈중국을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내친 김에 이들 기업들은 본격적인 탈중국을 통해 그간 중국이 패권을 누려온 분야에서 추격의 기회를 잡으며 우리가 패권을 가져오겠다는 자신감까지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현대차도 중국 경제의 몰락을 가속화시키는데 힘을 보태고 있는 중인데요.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가 6월 창조 후 공장 가동을 멈추고 공장 설립 7년 만에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창조 후 공장은 현대차의 네 번째 중국 공장으로 현재 공장 일부 설비를 현대차 베이징 1공장에 이관하고 사업 철수 과정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 철수 결정 소식에 창조 지역 주민들은 현대차 공장이 곧 문을 닫는다는 소문을 들었다. 2016년 공장을 세울 때만 해도 사람들이 모두 기뻐했는데 문을 닫는다니 너무 아쉽다는 반응이 쏟아졌는데요. 하지만 현대차는 이런 현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중국 시장을 떠날 준비를 착착하고 있는 중으로 실제로 중국 내에 있는 나머지 공장도 거의 가동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현대차가 이렇게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건 중국 판매가 아니어도 해외에서 아주 무섭게 폭풍 성장 중이기 때문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현대차를 의식할 정도로 자동차 업계에선 현대차가 전기차 혁신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대차는 어떻게 그렇게 쿨해졌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낼 정도로 전기차 시장에 새로운 강자로 두각을 내고 있음을 방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저가 브랜드를 만들었던 현대차가 전기차의 혁신을 꾀하며 시장 1위인 테슬라를 정조준하고 있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실제로 아이오닉 6는 얼마 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자동차 전시회 2023 WCA에서 최고상인 세계 올해의 차와 함께 올해의 디자인, 올해의 전기차상을 받으며 테슬라의 아성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1980년대 엑셀을 내세워 미국에 상륙했을 때만 해도 싼 가격으로 미국 코미디언들이 웃음거리로 삼았던 것과 확 달라진 엄청난 변화입니다. 또한 현대차는 세계 자동차 시장 규모 3위로 올라선 인도 시장에서도 엄청난 폭풍 성장을 이어가며 훨훨 날아오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인도 내 판매량이 꾸준히 늘면서 작년 현대차, 기아의 인도 법인이 벌어들인 순이익이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대차는 인도 시장을 철수한 GM 공장도 인수할 예정이라 절차가 마무리되면 현대차의 인도 현지 생산량은 연간 125만 대를 넘어서게 될 전망입니다. 심지어 현대차는 차세대 배터리 개발 투자에 나서며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꿈인 배터리 내재화에 성큼 다가서고 있는데요.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 성능을 개선하고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선 자체 배터리 생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를 먼저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 현대차가 주목하고 있는 건 리듬 메달 배터리로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주행거리가 30% 길고 12분 만에 배터리 용량의 90%까지 충전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게 현대차는 미래차 1등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조만간 중국이 탈중국을 꾀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을 향해 돌아와 달라고 목 놓아 울부짖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